11월 8일 그 선거 이전에 월드 시리즈 광고에 그 트럼프 진영의 핵심이었죠. 스테판 밀러가 있는 Citizens for Sanity. 그때 Sanity가 이제 그게 그거죠. 그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신이 멀쩡한 거, 미치지 않은 시민들의 모임, 미치지 않은 시민들의 연대, 정상 시민들의 연대쯤 되겠죠. 그 광고인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우크라 전쟁이 핵 전쟁으로 갈 위험이 있다는 얘기예요. Illegal immigration from places as far away as Pakistan. Our cities are a mess. Public services are a nightmare. But instead of helping us, Joe Biden has sent $66 billion to Ukraine, weapons worth billions more. And now, Joe Biden says his fighting Ukraine could lead to nuclear Armageddon. World War III. You know what I say? No más. 네. 우크라 전쟁 핵전쟁 갈 위험이 있는데 왜 우크라 지원하고 있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랑 똑같은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저는 트럼프 부근의 핵심들이 그냥 사고 치는 건가 아니면 트럼프도 저 내심인가 했는데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그 비아냥거리는 걸 딱 보고 아 저기는 트럼프 본인서부터 망가져 있구나. 마인드가 망가져 있는 거예요. 원래부터 아마 그냥 인기 영합 그 막무가내 미국 우선주의인데 인기를 끌으려고 반중을 표방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반중이랍시고 정책은 내놨는데 실제적 효과는 중국을 많이 타격을 못 줬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이제 그 레시피가 한쪽으로는 중국에 대한 관세고 다른 한쪽으로는 석유가스의 가격의 폭락,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석유가스 공급 과잉이라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경기가 활성화되고 사람들의 가처분 소득이 올라가서 중국에 대한 관세에도 불구하고 중국제 제품을 더욱더 많이 사용하는 그런 기현상이 벌어졌었거든요. 트럼프 때.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좀 그렇습니다. 아 참나 씁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보이는 거예요. 트럼프의 그 마가 그 11월 8일 선거 전에 아이오와에서 열린 마가 연설에서 그 트럼피스트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저기 그 조지아 주인가 어디에 그 하원 의원이죠. 머저리 테일러. 거기서도 그냥 계속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단 1센트도 보내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Democrats have ripped our border wide open. But the only border they care about is Ukraine, not America's southern border. Under Republicans, not another penny will go to Ukraine. Our country comes first. 그러니까 America first no matter what. 그러니까 닥치고 America first죠. 예, 아주 그런 천박한 파퓰리스트 관점에 머물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지금 아까 오스틴이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 무슨 뭐 특별히 민주당 공화당 따질 사람은 아니거든요. 군인이니까. 오스틴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크라 전쟁에서 21세기 안보 질서가 판가름 난다. 지금 적당히 한답시고 대충 물러났다가는 전 세계적으로 핵 깡패가 이웃 국가를 침공해서 사냥하는 그런 게 풍조가 돼가지고 걷잡을 수 없는 핵 확산이 일어나게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며칠 전에 그런 생각했거든요.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이 손을 떼면 제가 평소에 핵무장에 반대했었는데 아마 한국도 핵무장 해야 될 거다. 그러면 방법이 없다. 그런 생각이 저도 들 정도니까 아까 오스틴 말이 그게 맞는 얘기라고요. 자, 그게 현실인데 그냥 그거 지금 쓰는 돈이 예를 들어서 $1트릴리언 아니고 미국이 20년 동안 이라크나 아프간에서 일 벌렸을 때 매해 쓰는 돈이 3천억, 4천억 달러인데 그게 10분의 1 썼어요. 지금까지 쓴 돈은 예산은 더 잡혀져 있지만 그걸 가지고서 무슨 큰 돈 쓴 것처럼 난리를 아니 미국이 국방비가 7천억 달러입니다. 7천억 달러.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쓴 돈이 국방비의 5%를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러시아를 박살을 낸 거예요. 껌값 써가지고 러시아를 사냥한 거예요. 케이스가. 근데 그게 무슨 대단한 돈 쓴 것처럼 떠벌리면서 저렇게 공격을 하는 아주 천박한 아메리카 퍼스트 노 매러 왓 선동가들 집단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트럼피즘이. 끝난 거죠. 파산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천박한 고립주의, 천박한 아메리카 퍼스트 노 매러 왓
이제 힘을 받는 이유는 여기에 반드시 고립주의라고 볼 수 없는 우리가 평소에 존경에 맞지 않는 그러한 그 위대한 전략가들이 여기에 한마디씩 한단 말이죠. 이 1998년에 나토가 폴란드, 헝가리, 체코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토 확장이 2000년대 한 번 있었고 1998년에 한 번 있었는데 이게 1998년이면은 클린턴 때죠. 그때 냉전의 아버지, 냉전의 설계자라고 한 조지 캐넌, 그때 거의 뭐 100살 거의 가까이 된 나이 때 이거를 크게 야단을 쳤어요. 거기서 뭐냐면은 이 나토의 확장은 러시아의 위대한 민주 세력을 배반했다. 뭐 러시아에 민주 세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We are turning our backs on the very people who mounted the greatest bloodless revolution in history to remove the Soviet regime. 소비에트 체제를 제거하는 그 위대한 무혈 혁명을 일으켰던 그 위대한 러시아인들을 우리가 배신한 것이다. 나토의 확장이. 그때부터 이제 그런 비판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지정학자들이죠. 이게 레알폴리틱, 그러니까 현실 정치 지정학자들인데 이제 이런 데서 근거를 빌어가지고 고립주의가 강해지는 거예요. 또 이 사람도 결코 고립주의자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이죠. 또 비둘기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레이간 정부 때 주 러시아 미국 대사를 했죠. 잭 매틀락. 이 사람 2008년 나토가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로 확장했을 때 2008년 확장은 말하자면 이제 아들 부시 때 확장이죠. 이것이 냉전 이후 최악의 전략적 실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잭 매틀럭이 전에 한번 제가 이거 말씀드렸었죠. 자, 다시 말해서 이 문제는 정말로 이렇게 보면은 그것이 나토가 확장 안 하고 안 건드렸으면은 될 거 아니었었어. 근데 그거 그냥 바짝바짝 약 올려서 건드려가지고 결국 저 흉악한 불곰 푸틴이 폭발했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문제예요.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기 뭐 아무 시간 하지 말고 지금 돈 다 끊어라고 이제 그 천박한 고립주의자들이 떠드는데 실제로 돈을 다 끊으면은 그 다음에는 전 세계가 온갖 사람들이 다 핵무장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러한 레알폴리틱을 하는 사람들로서 이 우크라이나는 그건 러시아 걸로 다 인정해야 돼라고 이제 노골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미어샤이머하고 헨리 키신저예요. 헨리 키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직후에 한 말입니다. 살벌할 때 한 말이에요. 서방은 러시아에 있어서 우크라이나가 결코 왜곡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아야만 한다. 알렉산더 솔제니친이나 조셉 브로드스키 같은 반체제 민주 인사들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핵심적 한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유럽에서 안 받아줘야 된다 이 소리죠. 러시아 뭐 우크라이나에서 지옥이 펼쳐지든 뭐 하든 뭐 망가지든 그건 러시아가 알아서 하라 그러고 우린 거기 절대로 인발부되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 지금 저기 침공하고 그랬는데 크리미아랑 저기 침공해서 주저앉았는데 돈바스랑 그거 그냥 인정하고 또 앞으로 러시아가 또 우크라 침공하더라도 그거 다 인정하고 그러고 넘어가야 돼.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여기서 이제 쫑이 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우크라 사람들은 이게 이제 2014년 10월에 러시아가 침공했거든요. 근데 유로 마이단 혁명이 2013년 11월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2014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이어지는데,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유로 마이단 혁명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국민이야. 우리 국민이고 우크라이나가 국가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주권적 의사결정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을 정할 수 있어 라는 게 유로마이단의 핵심 컨셉이에요. 그게 유로마이단이 빵 하고 치고 나오니까 러시아가
그건 모르겠고 여기는 러시아인들 많이 사는 데니까 우리가 합병해 들어갈 거야. 그래서 크리미아랑 돈바스에 콱 들어와서 그거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로부터 그러니까 유로마이단 혁명이 끝나고 나서 8개월 후에 10월에. 그래서 우리가 유로마이단 혁명의 원인이라 그럴까 거기까지 이르게 되는 과정과 여기에 실제로 숨어 있는 게 뭐냐. 아까 어스틴의 연설 중에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에 우크라이나는 저건 급조된 짝퉁 국가다. 우리가 만든 인공 국가다라고 말했다는 대목이 있어요. 그게 푸틴과 러시아의 관점이에요. 그 관점을 인정하는 게 지금 키신저고요. 그런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싸움하면 곤란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까 잭 매틀럭 같은 사람, 이 사람, 그 다음에 또 냉전의 설계자인 조지 캐넌 같은 사람이 러시아가 그런 관점을 갖고 있으니까 싸우면 곤란하니까 결국 인정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과 전혀 다른 관점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즉, 우크라이나는 아무도 신경 안 쓰던 변두리였어요. 저걸 누구도 국가로 인정 안 했어. 그게 사실이야. 그러니까 러시아가 저기는 우리가 인공으로 만든 가짜 국가야라고 말하는 근거가 있어요, 나름. 그런데 우크라이나 저거 국가야.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국민으로 대접해야 돼라고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 소련이 기세등등하던 1952년부터 스탈린 때부터. 스탈린 1953년 봄에 줬거든요. 그때는 체제 경쟁에서 소련이 절대 안 밀린다라고 할 때 우크라이나 저 국민으로 인정해야 돼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그림을 보지 않으시면 이 상황을 잘 이해를 못 하세요. 자, 우리가 옛날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지금 우리가 이제 통일된 상태고요. 예를 들어서 자유대한이란 나라가 있다고 쳐봐요. 그래서 압록강 두만강서부터 제주도까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가 영토야.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쟁의 중간에 끼어갖고 짜부가 한번 돼서 확 흔들렸어요. 사람도 많이 죽고 중간에 이쪽 저쪽으로. 전쟁 끝나고 나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딜을 딱 쳐가지고 평양남도, 평양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는 중국 땅. 그 대신에 일본 애들이 나쁜 짓 했으니까 큐슈는 한국 땅. 황당한 일이겠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폴란드는 18세기 말에 나라가 없어졌거든요. 그러면서 그 나라를 셋이서 뜯어먹었다고요. 제정 러시아, 프러시아, 그러니까 나중에 독일 제국이 됐죠. 프러시아 그리고 오스트리아 제국,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제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그 셋이 뜯어먹었어요. 폴란드를. 그래서 쇼팽도 나라가 없는 그 음악가였고요. 마리 큐리도 나라가 없는 과학자였죠.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우드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적용되는 첫 번째 영역이 어디냐? 폴란드였습니다. 그때 그 민족 자결주의에서 폴란드란 나라가 다시 무려 130-40년 만에 다시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 만들어질 때 지금의 폴란드와 위치가 다릅니다. 이 불그레한 색깔이 있는 게 그 당시 폴란드예요. 그럼 그 당시 폴란드를 가만히 보면 현재 폴란드 중에 안 들어온 게 있고요. 저 까만 빗금 친 게 현재의 폴란드예요. 그 대신에 벨라루스의 제일 노른자위가 폴란드 땅이었고요. 우크라이나의 서북부, 지금 우리가 리우가 우크라이나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가는 도시 아니에요. 굉장히 큰 도시잖아요. 리우가 폴란드 땅이었고요. 우크라이나 서부가. 리투아니아 남동부 일부가 폴란드 땅이었고 심지어 라트비아도 조금 폴란드 땅이었었어요. 저 폴란드를 말하자면 그 독일과 소련이 비밀 협약을 맺고 1939년에 갈라먹죠. 그거 다시 없어져. 그때 폴란드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게 누구누구가 잡아 죽이냐? 나치가 잡아 죽이고 소련이 잡아 죽이고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도 잡아주게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저기 북서부 쪽에 폴란드 땅이었잖아요. 그래서 옛 폴란드 안에 우크라이나가 소수민족으로 500만 명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폴란드랑 관계가 안 좋아. 그러다가 제2차 대전이 끝났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어요. 그러고 끝나고 나서 얄타 회담에서 폴란드가 나라가 옮겨진 거예요. 서쪽으로. 그래서 벨라루스의 일부에 있던 거 줄어들었고 저기에 벨라루스의 제일 큰 도시 있어요. 비닐룬가 뭔가 하는 큰 도시 있어 저기. 폴란드의 두 번째, 세 번째 큰 도시예요. 그 다음에 폴란드의 또 두 번째, 세 번째 큰 도시가 리우예요.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 리우라고 하는 거기. 거기에 우크라이나로 속혀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저 빗금친, 까만 빗금친 현재 폴란드로 나라가 이동해버린 거예요. 나라의 경계가. 그리고 나서 무슨 짓을 했냐. 스탈린이 폴란드에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다 우크라이나로 보내버리고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폴란드 사람들은 다 폴란드로 보내버렸어요. 그게 스탈린이 본격적으로 민족 분리 정책을 시작한 에스니시티 폴리틱스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첫 번째 케이스예요. 원래 소련은 공산주의니까 에스니시티가 저렇게 막 민족끼리 자기 곡을 딱 잡아가고 이렇게 살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좀 덜 했었는데 저기서 완전 그렇게 돼요. 희한한 케이스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의 민족주의자들이 저게 완전 피바다거든요. 지금 폴란드랑 우크라이나가 사람 뭐 한 2, 3천만 명 죽어요. 저기. 1933년서부터 1945년 12년 동안 피바다인데 우크라이나 극단적 민족주의자들 지금 이제 리우나 이 근처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주로. 극소수야. 그 사람들이 처음엔 폴란드를 향해서 투쟁을 하다가 전쟁이 붙으니까 나치랑 손을 잡고 소련과 투쟁을 하기도 하고 또는 일부는 패가 갈려서 소련과 손을 잡고 자기들끼리 잡아죽으면서 나치랑 투쟁하고 그러면서 또 폴란드인들은 학살하고 수만 명 학살했습니다. 그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이 전부 피바다니까 정상들이 아니에요. 그냥 정상들이 아니에요. 상태가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가학적으로 누가 와서 학살을 하고 짓밟으면 온전한 상태에서 남는 게 아니라 그 피해를 당하고 핍박을 받은 자들도 머리가 꼬여서 날뛴다고요. 미쳐서. 그런 비슷한 증상이 있는 거예요. 저기에. 저런 상태에서 이제 1945년 이후에 폴란드가 얄타에서 나라 경계가 저렇게 옮겨가 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은 폴란드 안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감정이 좋을 리가 없죠. 옛날 폴란드 고토수복, 우리 뭐 만주수복 얘기하는데 저기는 만주수복 정도가 아니죠. 불과 뭐 5, 6년 전까지 우리 땅이었고 거기서 우리 폴란드 사람들 수만 명 학살됐고 저 못된 우크라 사람들한테 절대로 좋은 감정이 있을 수가 없죠. 그때 1952년 뭐 이럴 때에 파리에 망명하고 있는 폴란드의 아주 영향력 있는 지식인들이 그 쿨트라니까 칼처겠죠. 문화라는 잡지를 내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리우에 파랑노랑 깃발이 휘날리도록 놔둬야 한다. 리우면 아까 말씀드린 르보프라고 불렀었거든요. 지금은 리우라고 하죠. 그게 지금 저 옛 폴란드에서 가지고 있었던 우크라이나 땅, 지금 우크라이나 서북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파랑노랑 깃발이 휘달리도록 두어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 1952년이에요. 그래가지고 폴란드 사람들은 그 사람들 보고 저 배신자라고 불렀어요. 근데 워낙에 근수가 있는 사람들이라 잡지 내면서 계속 그 근거를 댄 거야. 조금 이따 근거가 뭔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예르즈 게드로스 같은 사람이 그 지도자인데 이 사람들의 논리는 이거예요. 이게 지식인 집단이에요. 논리가 이거예요.